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에듀 키워드 한국사 한유진입니다. 자, 오늘 2024 지방직 공무원 시험이 치러졌는데요. 오늘 시험 보신 우리 수험생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간단하게 한국사 총평 및 해설을 진행해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시험 보신 분들 내가 어떤 부분들을 놓쳤는지 확인해 보시는 시간 되어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내년 대비하시면서 이 해설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분들은 기출이 어떻게 되었고 어떤 부분을 주력적으로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지를 파악해 보시는 시간 되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문항 분석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 전근대사가 12문항, 근현대사가 8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이거는 보통 평균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보통 근현대사가 한 7, 8, 또 많게 나오면 9문항까지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는 8문항 출제가 되었고요. 전근대사 12문항 출제되었습니다. 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사로 나뉘어 보자면 정치사가 항상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죠. 정치사 14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으로 항상 많이 출제되는 파트가 바로 문화사 파트입니다. 문화사가 4문항 출제되었어요. 그리고 경제사가 2문항, 사회사는 1문항도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공부하실 때 정치사는 완전 기본이고요. 문화사 중심으로 많이 학습해 두시길 그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자, 이번에 좀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바로 이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사료 및 자료 제시형 문제가 18문항이나 출제가 되었어요. 2문항만 그냥 직접적으로 뭔가를 물어보는 거였고 나머지는 다 사료나 자료를 제시하고 뭔가를 물어봤다라는 거죠. 18문항이면 꽤 많은 수준입니다. 보통은 사료나 자료를 제시하는 문항이 한 13문항에서 15문항 정도가 출제되는데 이번에는 18문항으로 정말 많이 출제가 된 편이었어요. 그래서 문제 푸시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고요. 사료가 많은 시험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할 때 한국사는 항상 사료가 중요하니까 사료 중심의 학습을 해야겠구나라는 걸 더 말해주는 시험이었습니다. 제가 모의고사를 볼 때 항상 사료를 많이 제시해서 문제를 출제하는데 그것들이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원 통합형 문제가 3문항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 부분도 좀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보통 단원 통합형 문제가 한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여러 시대를 통합해서 내는 문제에 3문항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냐? 시대별로 분류사 작업을 잘 할 수 있는지 이걸 묻고 있다는 것이에요. 시대별로 토지 제도를 묶을 수 있는지, 시대별로 건축물을 정리할 수 있는지, 또 시대별로 또 뭐가 출제가 되었죠? 건축물, 그 다음에 뭐 토지제도, 그 다음에 시대별로 반란사가 이번에 출제가 되었죠. 어떤 반란들이 일어났는지 그걸 시기별로 나열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눈여겨볼 부분이다라고 당부드리고 싶고요. 자, 총평을 해보자면 이번 시험은 난이도 중 정도로 평가되어집니다. 물론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난이도를 중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전에 지방직이나 올해 국가직이 너무너무 쉬웠기 때문에 거의 킬링 문제가 거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하하 수준의 문제였기 때문에 올해 시험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중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고요. 예상 커트라인을 잡아보자면 85점에서 90점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다 맞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보통 하나에서 2개 정도 틀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다른 과목을 좀 잘 봤다면 85점 정도까지 예상 커트라인을 잡아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85점에서 90점 정도로 보여지고요. 작년 지방직, 올해 국가직보다는 조금 어려운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킬링 문제라고 하는 문제들이 좀 보였죠. 물론 수업 시간에 다 언급한 것들이었지만 수험생분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문제들이 뭐 법주사 팔상전 과 관련된 문제. 이거 수업 시간에 정말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 틀리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또 근후의 문제, 이런 문제나 또 대한제국 우리가 수업 시간에 근현대사 연도를 엄청 많이 하는데 대한국 국제와 관련된 그 연도를 잘 몰라서 틀리신 분도 계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시험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료 제시형 문제가 많이 증가해서 사료 파악 능력이 중요한 시험이었고요. 앞으로도 공부하실 때 사료
학교에서 키워드 찾는 연습 하시면서 공부하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단원 통합형 문제가 증가해서 시대별로 이렇게 분류사로 묶어내는 연습을 하시라라는 거 당부드리고 싶어요. 시대별로 뭐 학교도 있고요. 시대별로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토지제도, 군사제도, 중앙정치조직, 지방행정제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시대별로 이렇게 분류사로 묶어내는 연습을 해두시길 당부를 드릴게요. 자, 근현대사는 연도가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 많이 드리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근현대사는 연도가 매우 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제가 가르칠 때도 전근대사는 연도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하지만 근현대사는 사건과 함께 연도를 같이 외워두세요라고 그렇게 훈련을 많이 시키는데요. 이번에도 연도 암기가 필수적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한국 국제를 물어보는 그 연표 문제가 있었죠. 정확한 연도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또 연도도 굉장히 촘촘하게 제시가 되어서 정확한 연도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또 조약에서도 보면 이 조약과 이 조약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고르세요라는 문제 있었죠. 역시 이것도 시기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근현대사는 연도 암기가 중요하니까요. 꼭 공부하실 때 주요 사건의 연도는 꼭 같이 정리해 두시길 당부드릴게요. 자, 하지만 이번 시험도 역시 기본 개념과 기초를 충분히 학습했다면 고득점이 가능한 시험이었습니다. 한국사는 앞으로도 너무 이렇게 지역적으로 공부할 필요 없어요. 한국사는 이제 전체적으로 쉽게 평이하게 출제가 될 그런 기조로 쭉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한국사를 너무 어렵게 지역적으로 공부하지 마시고 중요한 핵심 주제를 반복적으로 학습하시는 게 중요해요. 핵심 주제를 반복적으로 그렇게 공부해 두시길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신석기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인데요. 신석기 시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가락바퀴와 뼈바늘로 옷이나 그물을 만들었다. 맞는 설명이죠. 그 다음 군장이 죽으면 그의 권력을 상징하는 고인돌을 만들었다. 지배자의 무덤 고인돌. 이거는 계급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청동기 시대에 대한 특징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동물뼈나 조개 껍데기로 된 목걸이나 팔찌를 만들어 착용하였다. 신석기 시대. 그 다음에 일부 지역에서는 농경이 시작이 되었대요. 조피, 수수 등을 재배한 거 신석기 시대 맞습니다. 자, 너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법이 있었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인데요. 사람을 죽이면 즉시 사형에 처하고요. 남에게 상처를 입히면 곡식으로 배상한대요. 그 다음에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그 집의 노비로 삼는데 면죄받고자 하는 자는 50만 전을 내야 한다라고 나왔습니다. 고조선의 법률이죠. 고조선의 법률 8조. 고조선의 법률. 고조선의 법률 8조법이 나왔습니다. 8조법. 기출을 보다 보면 이렇게 8조법을 가지고 고조선을 묻는 문제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자, 고조선과 관련된 내용 옳지 않은 거 골라볼까요?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바로 1번이 정답이네요. 동맹은 어느 나라의 제천 행사입니까? 고구려의 제천 행사이죠. 우리 수업 시간에 부영이와 고동이는 동무여서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한다. 3, 4, 5 모여 열심히 논다라고 우리 암기 팁을 제시하는데요. 부영이와 부여는 영고, 고구려는 고동이와 할 때 동맹이었습니다. 그다음 상대부 장군 등의 관직을 둔 거 고조선 맞고요. 위만이 준 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다. 그러면서 위만조선이 시작이 되죠. 맞는 설명. 중국의 한과 한반도 남부 진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진행한 거 이거 위만조선 시기에 있었던 일이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인데요. 자, 이 나라의 호암사에는 정삼이라는 바위가 있는데 나라에서 장차 재상을 의논할 때 뽑을 후보 서너 명의 이름을 써서 상자에 넣고 봉에서 바위 위에 두면 나중에 거기에 도장이 찍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도장이 찍힌 사람을 재상으로 삼았다라는 제도가 있는 나라. 그래서 이 까닭에 여기를 정삼이라고 했다라는 건데요. 호암사 나오고 정삼 나오면 아 이거 백제 정삼제도구나, 정삼회의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백제 정삼회의. 자, 그러면 백제에 대한 설명 옳은 거 골라볼까요? 육좌평가 16관등제를 마련하였다. 1번 정답이네요. 이거 백제 누구 때입니까?
백제 고이왕 때 육좌평제, 그다음에 16관등제를 마련했고요. 또 율령을 반포하면서 고이왕 때 백제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였다라는 거 수업 시간에도 많이 강조한 내용이죠. 자, 그다음 태학이라는 교육기관을 설립하였다. 태학은 고구려의 최고 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고구려 소수리망 때 소수리망. 그 다음에 인한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이건 발해죠. 발해에서 연호를 묻는 문제 정말 많이 출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수업 시간에 암기 팁 드리고 있어요. 고무문선 천인대건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외우자라고 했는데, 고무문선 천인대건 인한이니까 언제입니까? 무왕 때가 되겠네요. 무왕 때 연호가 인한이었고요. 그 다음에 골품에 따라 관등이나 관직 승진에 제한이 있었다라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신라의 무슨 제도 얘기하는 거예요? 골품제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골품 제도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제에 해당하는 설명은 1번이 되겠네요. 자, 4번 문제입니다. 가에 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인데요. 중앙아시아와 인도 지역의 5천축국을 순례하고 돌아와서 쓴 기행문이래요. 이 기행문은 중국 둔왕의 굴에서 막고굴에서 발견이 되었고요.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 중입니다. 무엇인가요? 해초가 쓴 왕오천축국전이죠. 전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이거 수업 시간에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왕이, 여기서 왕은 갈왕이에요. 갈왕, 한자로 갈왕이고, 5천축국, 당시 인도가 5개의 천축국, 5개의 소국으로 이루어졌는데 5천축국을 돌아보고 순례하고 와서 쓴 기행문이어서 왕오천축국전이다 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맞지요? 그래서 5천축국, 여기에서 정답을 찾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가에 해당하는 기구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건데요. 비로소 이것을 설치했대요. 판사 최무선의 말을 따른 것이래요. 최무선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고요. 이때 원나라의 염초장인 이원이 최무선과 같은 동네 사람이었대요. 여러분, 이 염초라는 것은 화약의 원료가 되는 것입니다. 염초가 뭐라고요? 화약의 원료. 그러니까 염초를 만드는 장인인 이원이 최무선과 같은 동네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최무선이 몰래 그 기술을 물어서 하인들에게도 알려주고 또 시험에서 조정에 건의했다라고 나와 있죠. 최무선 나오면 화약화포를 개발했다라는 거 알 수 있을 텐데요. 화통도감을 설치해서 화약화포를 개발한 사람 최무선이 되겠습니다. 화약화포를 만들어서 진포대첩에서 왜구를 격퇴했다라는 것도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 포인트예요. 자, 그럼 나머지 한번 설명해 볼까요? 교정도감이 나왔습니다. 교정도감은 최씨 무신정권의 최고 권력기구라고 볼 수 있겠죠. 최충원 때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대장도감은 뭘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관청인가요? 제조대장경, 즉 팔만대장경을 제조하기 위해서 만든 그 관청이 대장도감이었고, 여기서 제조대장경이 만들어집니다. 네, 식목도감 나왔어요. 고려의 독자적인 정치기구라고 볼 수 있겠죠. 도병마사와 함께 재신과 추밀이 모여서, 고관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기구였고요. 식목도감은 법제와 격식을 다루는 기구였습니다. 다음 6번 문제 볼까요? 가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인데요. 자, 이것은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가 된 것이래요. 청주 흥덕사 나오면 이거 직지신체유절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독일 구텐베르크가 인쇄한 책보다 70여 년 앞서서 간행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현재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직지심체요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직지심체요절은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 중이고, 현존하는 금속 활자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이제 그 판명이 나 있죠. 정답 한번 찾아볼까요? 정답은 3번이네요. 현존하는 금속 활자 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 바로 직지신체 요절이 되겠습니다. 자, 최윤희 등이 지은 의례서를 인쇄한 것이다 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인종 때 최윤희가 의례서를 지었는데 그게 뭐였나요? 상정고금 예문이었죠. 상정고금 예문이라는 의례서였습니다. 이것을
최씨무신 정권 때, 즉 그러니까 고종 때였고, 그러니까 최후가 집권했던 시기에 이것을 금속 활자로 찍어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에 보면 그 기록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상정 고금 예문을 뭘로? 금속 활자로 찍어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현존하진 않죠. 이것은 현존하진 않습니다. 직지심체 요절보다는 먼저 앞선 것이긴 하나 현존하지 않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몽골의 침략을 물리치려는 염원을 담고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팔만대장경이 되겠습니다. 팔만대장경. 다시 만들었다라고 해서 초조대장경이 불타고 나서 다시 만들었다라고 해서 제조대장경이라고도 얘기하지요.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처방과 약재 등이 기록되어 있다. 자, 고려시대와 관련된 문화유산을 물어보는 거라면 고려시대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약재, 처방 이런 것들을 담은 책 무엇이 있나요? 향약, 구급방이 있죠. 구급방. 이거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의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의서예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7번. 병인양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병인양요. 1866년 프랑스가 쳐들어온 사건이었죠. 프랑스 함대가 강화부를 점령하였다. 맞는 설명이네요. 프랑스. 그다음 외교 장각이 소실되었고 그다음 의궤 등을 약탈당했다라는 것도 맞지요. 현재는 영구 대여 형식으로 반환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의궤. 근데 어제연이 강화도 광성보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어제연 나오고 광성보 전투 나오면 이거 어디입니까? 이거는 신미양요죠. 병인양요가 아니라 신미양요. 1871년 사건이었어요. 근데 프랑스 선교사와 천주교도 처형이 원인이 된 거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병인박해죠. 병인박해. 병인박해가 원인이 되어서 프랑스군이 쳐들어온 거 병인양요죠. 그럼 나머지는 다 병인양요에 대한 설명이 맞는데 3번만 무엇이다? 신미양요와 관련된 설명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부분 수업 시간에 강조할 때 암기 팁 많이 알려드립니다. 앞글자 따서 병, 병프, 정양회. 병, 병프, 정, 양, 외. 그 다음에 신, 재미, 광어수. 신, 재미, 광어수. 우리 연습 많이 했잖아요. 병, 병프, 정량회, 신재미, 광어수, 병제, 병호, 신처, 공강까지 기억하라고 했는데 자, 한번 앞글자만 한번 따볼게요. 병인양요는 병인 박해 때문에 일어났다. 프랑스가 쳐들어왔다. 정족산성에서 양원수 부대가 활약했다. 외교장각 의궤를 약탈당했다라고 얘기했고요. 하나 더 보자면 문수산성에서 한성금 부대가 활약하기로 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신미양요는 제너럴 셔먼호 사건 때문에 일어났고요. 그래서 누가 쳐들어왔다? 미국이 쳐들어왔고요. 광성보 전투에서 어제연 부대가 활약했는데 모두 전사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수자기를 약탈당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병인양요하고 신미양요는 이 암기특 기억하시면 쉽게 맞출 수 있을 거예요. 병, 병프, 정량회, 신재미, 광어수를 기억합시다. 다음 8번 문제인데요. 밑줄 인 이 의거를 일으킨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김구가 나왔네요. 김구는 상하이 각 신문사에 편지를 보내어서 자신이 이 의거의 주모자임을 스스로 밝혔대요. 이 편지에서 김구는 윤봉길이 휴대한 폭탄 2개는 자신이 특수 제작해서 직접 건넨 것이고 일본 민간인을 포함하여 다른 나라 사람이 무고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라라고 당부하였음을 강조했대요. 김구 나왔고 상하이 나왔고 윤봉길 나왔고 폭탄 나왔으면 이 단체는 바로 한인 애국단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한인 애국단. 1931년 상하이에서 김구가 만든 단체였죠. 임시정부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였습니다. 윤봉길과 그다음 이봉창의 의거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라고 했는데요. 윤봉길의 뭘 얘기하는 거예요? 상하이 훔커우 공원 의거 활동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폭탄 2개는 뭔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시락 폭탄과 수통, 물통 폭탄인데 실제로 던진 건 수통 폭탄이었습니다. 그 내용들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했는데 자, 한인 애국단과 관련된 설명 골라볼까요? 이봉창이 단원으로 활동하였다. 제가 한인 애국단 하면 봉브라더스를 기억하세요 라고 강조 많이 합니다. 봉브라더스, 이봉창, 윤봉길 해서 정답 1번이 되겠고요. 이봉창 의사는 어떤 의거 활동을 벌였습니까?
이 의거 활동 전에 일본 도쿄에서 일본 일왕이 탄 마차에 폭탄을 투척했으나 이것이 불발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의거 활동을 일으켰고 그 이후에 이제 상하이 사변이 있었고 상하이 점령 기념 축하식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죠. 정답은 1번이고 고종의 밀명을 받아서 결성된 거 무슨 단체였습니까? 독립의군부가 있었죠. 의군부. 1910년대 국내에서 활동한 단체 독립의군부와 대항광복회 잘 기억하라고 얘기했는데 1912년 독립의군부는 임병찬이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만든 단체였습니다. 복벽주의를 지향했었죠. 그다음에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던 단체 바로 의열단이 되겠네요. 의열단 1919년 만주에서 김원봉, 윤세주 등이 조직한 단체였습니다. 신채호가 써준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 활동 강령으로 삼고 활동했던 단체였죠. 민중의 직접 혁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일제가 날조한 백오인 사건으로 와해된 단체는 바로 신민회가 되겠네요. 신민회는 1907년에 결성되어서 1911년 백오인 사건으로 해산되게 되었는데요. 1911년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을 처벌한 사건이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9번 문제인데요. 다음 주장을 내세운 민족운동을 골라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 여러분들 많이 좀 헷갈렸을 것 같아요. 3.1운동과 60만세 운동 좀 헷갈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오늘날 우리의 이 행동은 정의와 인도 그리고 생존과 존엄함을 지키기 위한 민족적 요구에서 나온 것이다. 자, 오직 자유로운 정신을 발휘할 것이며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치닫지 말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마음껏 발표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일체 행동은 무엇보다 질서를 존중하며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어디까지나 떳떳하고 당당하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운동과 관련된 내용인가요? 이것은 3.1 선언서, 우리 기미 독립선언서라고도 하지요. 최남선이 작성한 3.1 독립선언서에 딸린 공약 3장의 내용이에요. 공약 3장. 시크릿 노트에도 보면 또 우리 사료집에 보면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수업 시간에 이걸 일일이 막 다 엄청 강조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한용운이 작성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공약 3장 독립선언서는 누가 작성했습니까? 최남선이 작성했고요. 이 공약 3장은 한용운이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최근 들어서도 해석이 분분합니다. 최남선이 작성한 것이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이 공약 3장의 내용이었고 이건 1919년 3.1운동 시기에 이제 발표가 된 거니까요. 3.1운동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3.1운동임을 알 수 있겠는데요. 무단 통치 하에서 우리가 항거하면서 독립을 주장하면서 일어난 게 3.1운동이었잖아요. 정의와 인도 그리고 우리의 생존과 존엄을 위한 운동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민족적 요구에서 우리는 거족적인 독립운동이 3.1운동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민족 자결주의 영향을 받아서 이 3.1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민족의 정당한 의사, 우리 의사는 뭡니까? 독립이죠. 이 독립을 마음껏 발표하라는 거, 그다음에 배타적인 감정으로 치닫지 말라는 거, 질서를 존중하라는 거.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이게 비폭력 민족운동으로 비폭력 만세운동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나중에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폭력적인 저항도 있었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질서를 존중하면서 비폭력 운동으로 시작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60만세 운동. 과 나머지는 너무 뚜렷하죠. 물산 장려운동 1920년대에 우리 물산을 장려하자, 국산품을 애용하자라는 운동이었고요.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민간의 힘으로 대학을 설립하자라는 운동이었습니다. 역시 1920년대에 일어났고요. 60만대 운동은 1926년에 순종 인산일을 기해서 순종 장례일 때 학생들 주도로 일어난 그런 만세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60만세 운동을 사회주의자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좀 그 내용들을 보면 조금 과격한 내용들이 보인다라고 했어요. 일체 납세를 거부하자. 그다음에 일본인 지주에게 소장료를 바치지 말자.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소거법으로도 풀 수 있었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학습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이건 3.1 운동에 관련된 내용이구나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10번 문제. 10번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결의사항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보라는 것입니다. 고부성을 격파하고 고부군수 조병갑에 목을 베어서 매달 것. 조병갑 나왔어요. 고부군수 나왔어요. 하면 이건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것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군기창과 화약고를 점령하고 어쩌고저쩌고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것인데 동학농민 운동과 관련된 것입니다. 1894년에 일어난 운동이었죠. 자, 여러분들 이 동학농민운동이 시작이 될 때 전봉준을 필두로 해서 사발통문을 작성했습니다. 생각나시나요? 사발통문이 뭐예요? 사발을 엎어서 이렇게 이름을 쓰는 거예요. 사발을 엎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름을 쓰는 거예요. 이 운동의 취지는 뭐고 어떤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서 이거 참여하고 우리의 목적은 이거다 이런 것들을 행동 강령을 밝히는 사발통문을 작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의 참여하는 이름을 쓸 때 이런 식으로 이름을 쓴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주모자 색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누가 주모자인지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원형으로 돌려가면서 이름을 쓴다라고 했어요. 이 사발통문에 쓰여진 내용입니다. 그거 몰랐어도 고부군수 조병갑 나오면 아 이거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것이구나 라는 거 쉽게 찾을 수 있었겠지요. 자, 그러면 이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내용 골라볼까요? 정답부터 찾아보면 집강소를 설치하고 폐정개혁을 시도하였다라는 거 2번 정답이 되겠네요. 집강소는 무엇입니까? 전주하약 이후에 농민들이 이제 해산해서 전라도 그 고을의 주요 요지에 농민자치기구를 설치한 거죠. 농민자치기구 그들 스스로 폐정개혁안을 실현해보고자 집강소를 설치했고요. 폐정개혁을 시도했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한번 정리해볼까요? 해상공국 폐지 등의 정강을 발표했다. 이건 언제 나온 거예요? 갑신정변 때 나온 거죠. 갑신정변 때 보부상의 그런 뭐라고 해야 돼요? 조직이죠. 해상공국을 폐지하라라는 이런 정강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갑신정변 개혁정강 14개조의 내용입니다. 1884. 갑신정변. 그 다음에 별개군에 비해서 차별을 받던 구식군인들이 일으킨 거 이모군란이 되겠죠. 이모군란 1882. 제가 항상 지금 근현대사는 사건 옆에 연도를 같이 쓰고 있죠. 공부하실 때 그렇게 공부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13도 창의군을 조직하고 서울 진공작전을 추진하였다라고 나왔는데요. 이건 정미의병과 관련된 것이죠. 정미의병 때 정미의병 1900 군대 해산 이후 정미의병 1907년에 만들어져서 13도 창의군을 결성하고요. 서울 진공작전을 펼친 건 1900 몇 년? 8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방해로 실패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11번 문제입니다. 다음 상소문이 올라간 국왕대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예요. 자, 불교는 몸을 닦는 것이 근본이고 유교는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입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이 사를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 많이 했죠. 불교는 수신의 근본이고 수신, 나를 닦는 거. 유교는 치국의 근본입니다 라는 거예요. 치국, 나라를 다스릴 치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의 근원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즉 몸을 닦는 것, 나를 닦는 것, 불교를 믿는 것은 내생을 위한 것이고 죽어서 내생을 위한 것이고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곧 오늘 할 일입니다. 지금 중요한 건 나라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극히 가깝고 내생은 지극히 먼 것이니 가까운 것을 버리고 먼 것을 구하는 일이 그릇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즉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건 유교 정치인데 불교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거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는 신앙으로 믿고 나라를 다스리는 이념으로는 유교 정치를 이념으로 삼읍시다 라고 강조한 내용이죠. 최승로의 무엇이에요? 시무 28조가 되겠습니다.
최승로의 시무 28조. 최승로가 이걸 고려 성종에게 바친 개혁안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는데요. 시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28가지 조항을 바쳤다라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도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유교 정치합시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성종 때 유교를 정치 이념화 합니다. 자, 개경에 나성을 쌓은 거. 나성은 뭡니까? 수도 주변에 쌓은 성을 나성이라고 하지요. 거란 3차 침입 이후에 생각나세요? 이민족의 침입이 고려시대에는 많았는데 거란 3차 침입 이후에 천리장성을 축조하고 개경의 나성을 축조했습니다. 거란 2, 3차 때는 누구 때였어요? 현종 때였죠. 그러니까 현종 때 나성을 축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전시과 제도를 처음 실시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전시과 제도 나오면 이것도 우리 외운 암기팁이 있잖아요. 뭐예요? 역시 개경이야. 그래서 태경목문 순서대로 쓰고 시작하라고 얘기했어요. 경종 때 처음으로 전시과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나요? 시정전시과라고 하죠. 이 시는 처음 시가 되겠습니다. 처음 시, 처음으로 전시과를 정했다라는 거예요. 시정전시과. 자, 그다음에 전국의 주요 요지에, 주요 지역에 12목을 설치하였다라는 거.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게 된 거. 이거 성종 때 업적 맞죠? 자,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는데요. 이거도 사료로 정말 잘 출제가 됩니다. 최승로가 뭐라고 건의합니까? 청컨대 외관을 두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죠. 청하건대 외관, 바깥에 관리를 두소서라는 얘기예요. 즉 바깥에 관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지방관을 두세요라는 말이 되겠죠.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성종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노비양건법을 실시해서 호족 세력을 약화시켰다. 이거는 광종 때가 되겠네요. 호족들이 불법적으로 소유한 노비들을 조사해서 원래 양인이었던 그런 노비들을 다시 환원시켜주는 제도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호족 세력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었다라고 얘기했죠.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 12번 문제입니다. 자, 밑줄 친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당초에 강홍립이 나왔어요. 그럼 이 왕은 광해군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강홍립 등이 압록강을 건너게 된 것은 왕이 명조정의 지원군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워서 출사를 시킨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강홍립이 이제 군사를 끌고 갔다라는 거죠. 왜? 명조정이 뭘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지원군을 요청했다라는 거. 근데 그걸 거부하기가 어려워서 출병을 시켰다라는 것이에요. 강홍립으로 하여금 1만여 명의 군사를 이제 이끌고 이제 가게 하죠. 전투를 지원하게끔 하는데 이때 강홍립에게 광해군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상황에 맞게 잘 판단해서 대처하도록 하시오라고 밀명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후금에게 이제 항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나요? 광해군의 중립외교라고 얘기하잖아요. 광해군의 중립외교.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을 지켰다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의 신뢰를 추구하는 외교 정책이었습니다. 자, 나머지 그냥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애초부터 그들은 후금을 말하는 거겠죠. 후금. 그들을 원수로 대하지 않아서 싸울 뜻이 없었다. 그래서 왕이 강홍립에게 비밀리에 명령을 내려서 오랑캐와 몰래 통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즉 항복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광해군과 관련된 사실 골라볼까요? 전국에 대동법을 실시하였다. 여러분 문제 잘 보셔야 돼요. 전국의 대동법입니다. 대동법을 처음 실시하게 된 건 광해군이 맞죠. 하지만 그때는 전국이 아니었잖아요. 경기도 지역에 가장 먼저 대동법을 실시한 거 광해군이고요. 전국적으로 이게 확대 실시가 된 건 숙종 때였습니다. 대동법이 특산물을 그동안 냈던 특산물을 집집마다 이제 특산물을 냈었는데 세금으로 냈었는데 그걸 토지를 기준으로 쌀, 포, 돈으로 내게끔 하는 제도로 바꾼 것이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토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겼기 때문에 양반 지주들의 반대가 굉장히 거셌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기까지는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광해군이 맞지만 경기도 지역에 처음 실시한 거고요. 전국적으로 이것도 인류 지역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실시된 건 숙종 때가 되겠습니다. 여기 전국이라는 포인트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허준이 동의보감을 편찬한 거 이거 광해군 때 맞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선조의 명부를 먼저 편찬하기 시작했어요. 동의보감이 완성된 거 이거 광해군 때입니다. 네, 자의 대비 복상 문제로 예송이 일어난 거 서인과 남인 사이에서 의례 논쟁이죠. 성리학적 의례 논쟁, 예송 논쟁이 일어난 거 이거 현종 때였고요.
그 다음에 청과 국경을 정하기 위해서 백두산 정계비를 세운 거 이거 숙종때가 되겠네요. 왕의 업적을 물어보는 문제, 대표적인 정치사 문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 13번 가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옳게 짝지어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어려웠다라고 했는데 수업 시간에 이 부분 정말 많이 설명했어요. 자, 고려시대 건축물이며 베을린 기둥과 주심포 양식으로 단아하면서도 세련된 아름다움을 담고 있대요. 고려시대 건축물이고요. 키워드는 이거예요. 베을린 기둥, 주심포 양식. 베을린 기둥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둥이 아래로 갈수록 이렇게 볼록해지는 거. 이렇게 해서 안정감이 있는 거. 이거 베울린 기둥이고요. 주심포 양식은 무엇입니까? 지붕을 이렇게 받치는 공포라는 것이 기둥 위에만 배치된 거. 이렇게 있으면 기둥 위에만 이렇게 공포가 배치된 게 주심포 양식이었죠. 근데 이 사이에도 기둥 사이에도 공포가 많이 배치된 거 이걸 다포 양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포 양식이 좀 더 화려해 보이긴 하겠죠. 주심포 양식은 이렇게 기둥 위에만 공포가 배치된 양식을 말하는 것이에요. 고려시대 주심포 양식 대표적으로 3개가 있다라고 했어요. 봉무수 우리 시험 단골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봉무수,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 해서 봉무수 중에 베을린 기둥 하면서 나온 거 뭐가 있나요?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이 나왔네. 1번 아니면 2번 정답이겠네요.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은 어느 시대의 건축물입니까? 이거 조선 전기잖아요. 15세기요. 조선 전기 건축물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것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속한다라고 얘기했죠. 왜? 여기에 뭐가 보관 중인데 팔만대장경이 보관 중인데 이것이 굉장히 잘 습도나 이런 온도, 통풍 이런 것들에 굉장히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팔만대장경이 잘 보관되고 있어서 그 과학적 기술을 인정받아서 그런 우수성을 인정받아서 이것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조선 전기 건축물이에요. 1번 아니면 2번이 정답이 되겠고 그 다음 나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조선시대 건축물 중 조선시대 건축물이래요. 유일한 5층 뭐라고 나왔어요? 목탑이다라고 나왔어요. 이거는 하나의 불전이면서도 목탑 형태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뭐예요? 법주사 팔상전이 해당되는 설명이죠. 법주사 팔상전은 부처의 생애를 8개의 그림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전시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 법주사 팔상전, 금산사 미륵전 같은 시기에 배우죠. 어떻게 배웁니까? 우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이거 죄송합니다. 이건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니라 이건 뭐냐면 법주사 팔상전은 겉에서 보면 다층 구조예요. 다층 구조인데 안에서 보면 통층 구조다라고 강조를 많이 했어요. 이해되십니까? 겉에서 보면 이렇게 5개로 5층처럼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나 안에서 보면 이렇게 통층으로 다 뚫려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일한 목탑이다라고 했어요. 조선시대 유일한 목탑. 이거는 불전이자 예부를 드리는 불전이기도 한 동시에 하나의 목탑으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해당되는 설명은 이게 되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17세기에 우리가 이 금산사 미륵전도 공부하죠. 17세기 조선 후기 건축물에서 우리 뭘 배우냐면 우리 암기 팁으로 했잖아요. 화금법이 있었어요. 화금법. 생각나요? 화금법은 다 통한다라고 했어요. 다 통한다. 화엄사 각황전, 금산사 미륵전, 법주사 팔상전 이건 17세기 건축물로서 다층 구조이나 안에는 다 통층 구조로 이루어졌다라고 했어요. 다 통한다. 이거 뭐야? 다층 구조로 보이나 안에서는 다 통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17세기에 양반 지주의 경제적 성장을 반영한 것이에요. 그 양반 지주들이 이렇게 시주를 많이 해서 이렇게 대규모의 건축물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답은 2번이라겠네요. 다음 14번 가에서 라를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을 고르라는 것인데요. 경제사 문제고 경제에서 제가 수업 시간에 가장 중요한 영역이 있다면 토지제도 파트입니다. 라고 강조했는데 시대별로 그 토지제도를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보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린 순서대로 한번 가볼까요? 조세는 토지 1결당 수확량 300두의 10분의 1을 수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라고 나왔습니다. 토지 1결당 수확량 300두 중에 10분의 1, 300두 중에 10분의 1을 수치하는 거. 이거는 과전법이 실시될 때. 과전법. 이 실시될 때 원칙이었죠. 고려시대 말의 공양왕식이었습니다. 공양왕. 경기도 지역에
그러니까 경기도 지역에 한해서 전현직 관리에게 토지 수조권을 지급하는 제도였죠. 과점법을 실시할 때 원칙이 이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볼까요? 그 다음에 조선 전기 세종때가 나왔네요. 조세를 토지 비옥도와 풍융의 정도에 따라서 1결당 최고 20두에서 최하 4두까지 이렇게 차등 조세하게 된 거죠. 이거를 세종 때 만든 공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법 이거 세종 때예요. 세종 때 토지 비옥도에 따라서 전분 6등법 맞나요? 토지 비옥도에 따라서 토지를 6개의 등급으로 나눴다라는 것이에요. 풍융의 정도에 따라서 이건 뭐죠? 연분 9등법. 풍융의 정도에 따라서 9등급으로 나누어서 차등 조세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걸 가리켜서 세종 때 이제 공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세를 풍융에 관계없이 이렇게 세종 때 공법이 실시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최저세액으로 내는 것이 관례화되었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등급에 따라서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최저세액만 내는 것이에요. 그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조 때 풍융에 관계없이 그냥 토지 1결당 미국 4에서 6도로 고정시키자라고 한 거예요. 이게 가장 낮은 두수죠. 최하 4두니까 4에서 6도로 그냥 토지 누구나 다 4두만 내니까 토지 1결당 미국 4두로 고정시키자라는 거. 영원히 고정시켰다. 영원히 정했다. 영정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인조 때. 맞나요? 그 다음에 지주에게 결작이라고 해서 지주에게 걷었대요. 토지 1결당 미국 2두씩을 부담시켰다라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균역법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조 때 실시된 균역법 무슨 내용이었나요?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여준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러니까 걷어들이는 세금이 50%로 준 거죠. 그래서 이 절반으로 줄게 되어서 이것들을 보충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주들에게 더 거둔 거예요. 토지가 있는 지주들에게 결작이라고 해서 토지 1결당 미국 2두씩을 거뒀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염선세로 보충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선무군관포로 균역법의 부족분을 보충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순서대로 잡아보자면 1번, 2번, 그 다음 3번, 4번이 되겠죠.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5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주장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역시 유명한 사료이죠. 이용할 줄 모르니 생산할 줄 모르고 생산할 줄 모르니 백성은 나날이 궁핍해지는 것이다. 비유하건대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대체로 재물은 우물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퍼내면 가득 차고 버려두면 말라버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우물물에 비유한 사람, 재물을 우물에 비유한 사람. 그래서 뭐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소비를 강조하고 있어요. 절약보다는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소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퍼내면 우물은 가득 차고 그냥 내버려 두면 말라버린다라는 거예요. 재물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사용해야 돈이 돈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비단을 입지 않으면 비단자는 기술이 쇠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쭈그러진 그릇을 싫어하지 않고 이런 것을 기교를 숭상하지 않으면 이렇게 예술이 기회가 망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써라 소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소비를 강조한 사람 누구입니까? 박제가가 되겠죠. 박제가가 무슨 책에서? 북학의라는 책에서 소비를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박제가와 관련된 내용 볼까요? 청과의 통상과 술의 이용을 주장하였다. 맞네요. 박제가는 중상학파 실학자였잖아요. 북학파 실학자. 청과 통상수기를 강조하고 있고요. 술의 선박의 이용을 강조한 사람 박제가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양명학을 연구해서 강화학파를 형성한 사람 누구인가요? 하곡 정제두가 되겠죠. 양명학 하면 정제두. 그 다음에 토지의 매매를 제한하는 한전론을 주장하였다. 토지 매매를 제한하는 거 크게 한전론을 주장한 사람 2명이 있습니다. 이익이 있죠. 이익은 영업전. 최소의 토지예요. 한 집안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토지, 영업전을 설정해두고 이 영업전 이외의 토지만 매매하게끔 하자라는 것이죠. 영업전은 팔지 못하게 하자라는 것이에요. 즉 토지 소유의 하한선을 설정해 놓은 것이고요. 반대로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설정해 놓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지원이죠. 박지원도 한전론을 주장했는데 한 사람이 최대한으로 가질 수 있는 토지를 정하고 그 외에는 못 가지게 하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박지원, 이과 박지원의 주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지전설을 주장해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한 사람 누구입니까? 지전설 주장했고요. 그 다음에 혼천이도 제작했었고요. 무한 우주론을 주장하면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한 사람 홍대용이 되겠네요. 담원 홍대용. 자, 실학자들의 주장을 묻는 이야기였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16번. 다음 창립 취지문을 발표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예요. 자, 이 문제에 헷갈렸다라고 이렇게 피드백 주신 분이 많았는데 여러분 우리 수업 시간에 이 사료 많이 연구했었어요. 공부했습니다. 뭐가 포인트일까요? 한번 좀 읽어볼까요? 우리 사회에서도 여성운동이 제기된 것은 또한 이미 오래되었다. 그러나 회고해서 보면 이 여성운동은 거의 분산되어 있었대요. 그것에는 통일된 조직이 없었대요. 통일된 목표와 정신도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통일이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우리가 실제로 우리 자체를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 분투하려면 우선 조선자매 전체의 영역을 공고히 단결하여,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키워드예요. 조선자매들이 단결하는 거. 그래서 운동을 펼치는 거. 이렇게 하지만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조선 자매의 역량을 단결하자라는 거. 우리 힘을 합하자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자, 이거는 근우회에 대한 설명이죠. 근우회. 1927년 뭐의 자매단체라고 우리 배웠습니까? 신간회의 자매단체이다라고 했죠. 신간회 자체가 어떻게 결성이 되었어요?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자들이 결합한 최대 조직이었잖아요. 마찬가지 근우회의 성격도 마찬가지죠.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 여성이 모여서 만든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자매들의 그런 단결을 공고히 하자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근우회와 관련된 거 골라볼까요? 정답은 4번이에요. 많은 분들이 2번하고 헷갈렸다라고 하셨는데 봉건적 인습을 타파하자. 봉건적인 관습, 여성들에 대한 그런 봉건적인 관습 이런 것들을 타파하자. 여성 노동자의 임금차별 철폐를 주장했다라는 거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에는 일제강점기잖아요. 일제강점기에 여성 노동자들의 임금차별이 굉장히 심했다라고 얘기했어요. 한국인 남자가 받는 그 임금은 일본 남성의 절반 수준이었고 한국 여성이 받는 임금 수준은 한국 남성의 또 절반 수준이었어요. 즉 일본 남성의 거의 4분의 1 수준을 노동임금으로 받았다라는 거죠. 그만큼 차별이 심했다라고 강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뭘까요? 호주제 폐지운동을 전개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이거 현대사회의 일이죠. 호주제가 폐지된 건 누구 정부 때였습니까? 노무현 정부 때였어요. 노무현 정부 때 2005년에 호주제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 호주제 폐지는 1999년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부터 계속 호주제를 폐지하자라는 그런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단체 연합에서 계속해서 호주제 폐지를 강조하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호주제가 폐지가 된 건 노무현 정부 때 들어서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 여학교 설립을 주장하니 여권통문을 발표하였다. 이 부분을 많이 헷갈렸다라고 했는데 여권통문이라는 건 뭡니까? 여학교 설시 통문이라는 거예요. 여권통문은 여학교 설시 통문으로 여학교를 뭐 하자, 설치하자라는 걸 발표했다라는 것이에요. 여학교 설립하자라는 걸 주장하는 여권통문. 이거는 1898년에 서울의 북촌에 있는 여성들 중심으로 북촌 여성들을 중심으로 거의 300~400명가량들이 모여가지고 여권통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뭘 강조하고 있나요? 여성들의 참정권, 여성들도 정치에 참여하게 하자, 여성들도 직업을 갖게 하자, 여성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자, 이런 교육권, 직업권, 참정권을 강조한 게 여권통문의 내용이었어요. 또 이것과 관련된 걸로 볼 수 있는 거, 이 북촌 여성들이 여권통문을 발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찬양회라는 조직을 만들기도 했었고요. 찬양회. 그 다음에 학교가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세워집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만든 최초의 여학교, 순성여학교가 설립이 된다라고 얘기해서 순성여학교. 맞나요? 이런 키워드들 중심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이 단결과 관련된 내용은 근우회였다라는 거. 그다음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잡지 어린이를 창간한 사람은 방정환 선생이 되겠네요. 방정환. 단체로 보자면 천도교,
천도교고요. 천도교 소년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소년운동, 어린이운동이 전개가 되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지요. 자, 다음 17번 문제입니다. 다음 법령이 반포된 시기를 고르라는 건데요. 대한국은 세계 만국에 공인된 자주 독립한 제국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한제국의 정치는 이전으로부터 500년이 내려왔고 이후로도 만세에 걸쳐 변치 않을 전제 정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황제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된 전제 정치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고요. 대한국 황제는 무한한 군권을 향유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한이 황제에게 집중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무엇인가요? 대한국 국제의 내용이에요. 대한국 국제 연도는 1899년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대한제국이 선포가 된 게 1897년이었죠. 이 대한제국에서 대한국 국제를 반포합니다. 이거는 대한제국의 헌법과도 같은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하지만 주의하라고 했죠. 헌법이라고 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황제의 무한한 군권이나 황제의 그런 권한들을 강조하고 있는 게 대한국 국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제 황권을 강화시키는 내용들이 담겨있다라고 우리 많이 강조했죠. 자, 이거의 연도를 묻고 있습니다. 대한국 국제 1899년이죠. 자, 갑신정변부터 한번 볼까요? 갑신정변 1884. 제가 수업 시간에 외우라고 하는 주요 사건들입니다. 다 나와 있는 게 갑오개혁은 1894. 독립협회는 언제부터 만들어졌어요? 1896년에 만들어져서 1898년에 해산당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98년, 그럼 여기는 98년이 되겠네요. 러일 전쟁이 발발한 거 1904년이었고요. 1905년까지 지속이 됩니다. 을사늑약 체결된 거 1905년이었죠. 그러면 대한국 국제가 들어가는 거 어디가 되겠나요? 다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근현대사는 이렇게 연도 암기가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당부드려요. 자, 18번 문제입니다. 가에서 라의 사건의 시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을 고르라는 문제예요. 자, 보니까 여러 지역의 반란들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순서대로 한번 볼까요? 이런 것들이 시대 통합형, 단원 통합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있었던 거 한번 보면 뭐가 보이나요? 여기 나왔네요. 여러 주군에서 공물과 조세를 바치지 않았대요. 그래서 씀씀이, 나라의 씀씀이가 궁핍하게 되어서 왕이 사자, 관리를 보내어서 독촉했대요. 이로 인해서 도적들이 곳곳에서 벌떼처럼 일어났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원종, 애노 키워드 나왔습니다. 등이 사벌주를 근거지로 반란을 일으켰다. 원종, 애노의 난이 되겠네요. 원종, 애노의 난. 애노의 난이고요. 이건 신라 말기잖아요. 신라 하대 진성여왕식이니까 이건 통신이라고 쓸게요. 통신, 신라 하대 진성여왕. 진성여왕 때 백성들이 성이 나서 봉기를 일으켰다라고 외우라고 했어요. 진성여왕 때 백성들이 성이 나서 봉기를 일으켰다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원종, 애노의 난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려시대의 난이 여기 있네요. 자, 남쪽 지방에서 반란군이 봉기했는데요. 가장 심한 자들은 운문을 거점으로 김삼이와 초전 지역에서 효심이 있었다라고 나왔습니다. 효심과 그다음 김삼이가 이렇게 연합 세력을 형성해서 난을 일으킨 건데요. 이거는 고려시대였죠. 고려시대 이거 김삼이 효심의 난이에요. 김삼이 효심의 난이 되겠습니다. 효심의 난이 되겠습니다. 이건 어느 시기에 일어났나요? 고려시대였고요. 무신집권기였어요. 무신집권기. 이 무신집권기 중에서도 이음인 집권할 때, 이음인 집권기 때 일어난 난이 김삼이 효심의 난이 되겠습니다. 이 이음인이 김삼이 효심의 난을 지원해주기도 했었다라고 했어요. 실제로 자기가 왕이 돼보려고. 자, 그 다음에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가 나왔는데 평서대원수는 급히 경문을 띄우노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평서대원수라고 자처한 사람 누구? 홍경래이다라고 하고 있죠. 홍경래의 난입니다. 홍경래의 난이에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조정에서는 서쪽 땅을 더러운 흙처럼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서쪽 땅을 버렸다. 이 서쪽 땅은 어디예요? 평안도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평안도. 그래서 서쪽 땅을 흙처럼 버렸다. 분토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서쪽 사람들을 보면 반드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평안도 사람이 아니라 평안도 놈이라고 일컫는데요. 평안도 지역 차별대우 때문에 일어난 난 홍경래의 난이 되겠습니다. 조선 후기 순조 때 일어난 난이고요. 1811년 조선 후기 순조 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조선 순조, 조선 후기 순조 때 이런 난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진주의 난민들이 소동을 일으켰대요. 진주의 난민. 그럼 뭡니까? 진주, 농민봉기가 되겠죠. 경상도 우병사 백낙신이 탐욕을 부려서 수탈했기 때문에 진주민들을 필두로 난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진주 농민봉기가 되겠네요. 진주 농민봉기. 이걸 필두로 전국적으로 난이 일어났는데 이때를 뭐라고 한다? 임술년이라고 했죠. 1862년. 그래서 이거는 조선 후기 철종 때 일어난 난이다라고 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임술농민봉기 전국적으로 일어납니다. 순서대로 회열하면 1번, 2번, 3번, 4번이 되겠네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면 문제 푸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하나의 문제에서 4개의 사료를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 푸는 시간이 좀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료 보면 빠르게 키워드 찾는 연습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19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가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것인데요. 조선은 오랫동안 제후국으로서 중국에 대해서 정해진 전례가 있다는 것은 다시 의논할 여지가 없대요. 이번에 제정한 수륙무역장정은 중국이 속방을 우대한다는 뜻이니만큼 다른 조약 체결국들이 모두 똑같은 이익을 준점하는데 하도록 하는데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키워드 다 나왔어요. 수륙무역장정이고 중국이 속방을 우대한다. 우리나라를 속방이라고 낮춰 부른 거죠. 이건 뭡니까?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었어요.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1882년이죠. 맞나요? 이모군란 이후에 체결된 조약,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있었고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청나라 상인들은 실질적으로 내지 통상권을 허용받았다라고 했어요. 그다음 청국은 조선국이 완전 무결한 독립 자주국임을 확인한다. 청국은 조선이 자주국임을 확인한대요. 아울러 조선의 청에 대한 곡물 헌납 등은 장래 완전히 폐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청에 곡물을 헌납하는 것을 완전히 뭐 시킨다? 폐지시킨다라는 것이에요. 뒤에가 더 포인트죠. 청국은 군비 배상금으로 이역량을 일본국에게 지불할 것을 약정한다라는 거예요. 청국이 일본에게 배상금을 지불한다라는 거예요. 왜?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러면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서 체결된 조약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패배하면서 무슨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까?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1895년에.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일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청일전쟁 이후에 체결된 시모노세키 조약. 자, 그러면 이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한 거, 거문도 사건 1885. 한청 통상조약이 체결된 거 1899. 김옥균이 갑신정변을 일으킨 거 1884. 청과 일본 사이에서 전쟁에 발발한 거 1894. 들어가지 않는 거 정답 2번이 되겠네요. 한청 통상조약은 대한제국 수립 이후잖아요. 대한제국 수립 이후에 한나라와 청나라 사이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자주독립국으로 뭐 했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대등한 위치에서 조약을 체결한다라는 근대적 조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후니까. 대한제국 수립 이후니까 가장 나중의 일이 되겠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거 2번이 되겠고요. 다음 20번 문제입니다. 다음 법령에 의해서 실시된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것이에요. 본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농지를 농민에게 적정히 분배함으로써 농지를 분배한대요. 이것만 봐도 이거 농지개혁법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맞나요? 1949년 이승만 정부 때 제정되고 50년부터 시행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농민들의 향상 내지 그다음 국민 경제 균형 발전 어쩌고저쩌고 쭉 나왔습니다. 농지 분배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농지개혁법과 관련된 설명 골라볼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여기네요. 삼정보를 초과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농지 자체가 삼정보를 초과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나라는 농지개혁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유상 매수, 유상 분배 방식으로 시행이 되었죠. 정답은 3번. 정부에서 지주들의 땅을 유상으로 매수해서 그러니까 삼정보만 남기고 그 다음에 토지가 없는 이런 소작농민들에게 삼정보로 이렇게 나누어 준 거, 유상으로 분배한 거.
이거는 잘못 들어갔네요. 이거까지 이렇게 하면 농지개혁법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삼정보상한 유상매수 유상분배. 북한은 토지개혁이에요. 우리는 농지개혁. 농사짓는 땅에서만 하는 거고 북한은 모든 토지에 대한 개혁으로서 오정보의 상한으로 해서 거기는 뭡니까? 무상으로 몰수해서 무상으로 분배한 것이 특징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국 민주당과 지주층의 반발로 중단된 거. 이거 미 군정기에도 토지제도 개혁을 시도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민주당과 지주층의 반발로 중단되었고요. 주택 개량이나 도로 및 전기 확충 등도 추진한 거. 주택을 개량하고 도로를 확충하고 전기를 확충하려고 하는 새로운 운동, 새마을 운동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1900 몇 년이에요? 70년대죠. 그 다음에 자작농이 감소하고 소작농이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 맞나요? 아니죠. 이 농지개혁법으로 인해서 자작농이 증가하게 되었고요. 자영농이 증가하게 되었고 소작농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서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4 지방직 한국사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는데요. 그렇게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없었지만 사료가 중요하다. 사료를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시험이었고 또 시대 간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시대 간의 그런 사건들을 묻는 문제, 시기를 배열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출제되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정말 많으셨고요. 다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해설 강의 꼭 참고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저희는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